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 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뤄야 될 소식이 많은데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회정한 검사에 대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재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뭘 방해를 했다는 거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면 퇴정으로 인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은 재판장이 주면 되잖아요. 예. 굳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우리가 뭐 김영현 장관의 재판에서도 봤다시피 뭐 변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검사가 만약에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면 감치하면 됩니다. 그쵸. 네, 감치하면 예. 되고 재판장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판결 사항에 반영을 하면 돼요. 불이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대통령이 이걸 감찰 지시를 한 것도 조금 쉽게 납득은 안 갔지만 이걸 아니 형사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인의 변호인 쪽에서 이 검사들을 형사고소한다는 건 제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변호인단이 아니 그 반대는 예. 제가 봤어요. 네. 그래 변호인단이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검사가 방대 그리고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원 재판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주재하는 기자분들이 보통 이 법정 출입을 하면서 이거 기사를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된 기사, 이제 직접 이 법정에 들어가서 정리된 기사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 검사들이 나갈 때 뭐 무례하게 했다든지 이런 태도 부연에서도 문제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재판장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나갔고, 그리고 또 나가서 뭘 놔두고 간 게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나갈 때도 다시 인사를 하고 나갔다. 두 번이나 네. 그렇게 예의를 차려서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예. 도대체 무례하게라는 표현도 어디서 나왔으며 네. 재판을 어떻게 정상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아무리 그 현장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은 저는 그런 걸 못 찾겠거든요. 이 재판이 좀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게 네. 배심원단이 판결을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고 예. 또 지금 이 모든 일에 촉발된 배경은 재판부에서 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을 예.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사 측에서 64명이나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6명만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증인 중에 설주환 변호사도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뭐 예. 사실 이 자리에 그 생생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뭐 피해자? 제가 피해자죠. 아니 왜냐면 가서 정당하게 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변호사라는 어떤 그 우리 설주환 변호사가 얼마나 정의감이 넘치는 변호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그 상세하게 가장 핵심 증인으로서 증언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배제됐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 피해자라고 할 만큼 핵심 증인들이 다 빠졌어요. 박상영 검사. 또 회유 의혹의 핵심이 바로 검사 아닙니까? 네. 해당 검사도 지금 못 나가고 또 바로 그 문제의 지금 그렇게 수없이 날짜가 바뀌다 못해서 세상에 이제 5.18 전날이 돼가지고 차마 그동안 그 5.18 영령들에게 죄송해서 밝히지 못했다는 하여간 그 날짜 변경도 좀 예.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날짜에 그래도 또 가서 변론 내지 이화영 피고인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설주환 변호사니까 이분이 당연히 가서 증언을 해야죠. 진실을 밝히려면 숫자도 숫자입니다만 지금 64명 중에 6명이니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10%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핵심 증인이 빠진 점에서 검사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피를 하는 게 맞고요. 그동안 성남FC라든가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기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도저히 이 판사로서는 검찰의 최소한의 공소유지도 안 될 정도로 현격하게 그 재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검사가 법률에 의해서 기피권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피를 함에 있어서 그날 보니까 검사들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검찰 지휘부하고도 다 상의가 됐어요. 그리고 일단 기피를 선언한 직후에 나가는 거는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피를 했는데 왜 기피를 한 판사하고 계속 있습니까? 그거부터가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세금 낭비죠, 시간 낭비죠.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세상에 지금 감찰을 하고 검사들이 법을 어겼다?
오히려 감찰을 하는 게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요. 형사소송법 22조에 네. 정지하게 된다라고. 정지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재판을 정지해야 하나요? 네,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 끝나면 뭐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나요? 나와야죠. 그러네요. 네, 법정에서 나와야죠. 이건 집단 세정이 합니까, 아니고 그러면 재판 정지예요. 그러니까. 네. 절차상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절차상의 어떤 네. 정지였던 네, 거네요. 그냥 무조건 뭐 나간 게 아니라, 아니 예. 그냥 뭐 앉아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지가 됐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서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지된 재판 끝난 재판이에요. 그 기일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예. 당연히 끝난 재판에서 당연히 당사자가 검사가 나온 게 무슨 잘못인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러면 뭐 4명이 같이 나와서 집단이다. 그러면 한 명씩 순번정해서 5분 간격으로 나갔어야 됐나요? 그러면 한 명만 나갔어야 됐나? 그래 한 명만 나갔어야 됐나요? 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재판 기피 논란이 많은 건 이화영 피고인 쪽이에요. 이화영 피고인. 기억나실 거예요. 제 옛날에 바로 아마 우리 설지원 변호사도 간접 연관돼 계시는데 그 부인께서 찾아가서 뭐 법정에서 난리를 피운 일도 있고 예. 그때 보면은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변호사를 막 바꾸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보니까 판사님 보니까는 이거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다 하니까 계속 50여 차례 재판 받다가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해. 50여 차례나 재판을 받다가 재판 기피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원점부터 돌아가는 데다가 엄청나게 이제 재판 기관 쌓인 것도 다 허사가 되고 이런 지연 일들이 전략이라는 지연 얘기가 전략이 나왔었죠. 엄청나요. 예. 그때 저 보면은요. 한번 그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는데 안 먹히니까 다시 재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은 이화영 피고인만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관련 그 재판에서도 재판부 기피라든가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예. 지연 아마 갖고 우리 법학 교과서 쓰면은 이분들 사례가 엄청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대표 사례로 기피 들어가겠네요. 신청하면 네.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재판이 지연돼요. 그렇군요. 왜냐면 예.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최소 시간을 잡더라도 최소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네. 되는 게 뭐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네. 이 사건이 여러분 되게 이제 재판이 워낙 이게 지난하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사건이 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12월 15일 날 열려요. 근데 네.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시는 이게 배심원 재판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야 돼요. 원래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5일을 지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민간인 배심원의 스케줄 다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 서로 250명의 증인이 신청됐다고 해요. 국민 배심원단이. 그래서 네. 피고인 측, 그 다음에 검찰 측 전부 다 속옷법으로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르는 것이고 네. 이게 왜 63명이나 이 검찰에서 신청을 했어? 검찰에 이렇게 많이 신청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공판 준비기라고 해서 그 국민 참여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계. 기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 측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을 못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며칠날 먹었다? 7월 2일날 먹었다 했었어요. 네. 근데 6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바뀌어서. 그 다음에 6월 중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월 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5월 17일로 특정을 하니까 최근 기일에서 5월 17일로 피고인 측에서 특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7월 달에 먹었어요? 그럼 7월 달에 들어간 교도관들. 여기 그냥 교도관이 2시간이나 4시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을 일단 다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그래서 많아진 거군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많아졌던 것 뿐이고 5월 17일 날 최근에 이제 특정이 됐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특정된 날에 어떤 참여를 했던 최소한의 인원도 지금 증인 신청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빼도 상관없어요. 왜? 이화영 씨 측에서도 처음부터 변호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술 먹을 때. 예. 근데 제가 그날 입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일반적이면. 근데 저 놀란 건 저는 당시 박성현 검사가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는 뭘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 그러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술자리에 그리고 있었다고.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럼 술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예. 네. 근데 그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뭘 듣고 판단한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12월 5일로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건 날짜를 미뤄놓긴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사 앞에서 네. 정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렸더라고요. 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반발이 되게 거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이게 너무 무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자마자 공항에서 영접하고 빠이빠이 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이 투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투표 자격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예. 한 달만 당비낸 사람도 이제 참여시키다 보니까 이게 무슨 투표냐? 6개월 이상은 저 당비를 내야 투표 자격이 생기는데 하니까는 갑자기 이걸 뭐 여론 조사단 말이죠. 조사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꾸면서 했는데 투표율이 16% 정도 나왔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찬성이 뭐 90%다 하지만은 결국은 100명 중에 14명 정도 찬성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이틀 동안 해놓고서는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거 다음 주까지 다 그 중앙위원회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황명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늦었지만 이 사이에 이제 친명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용산이 이제 부글부글 한답니다. 아직도 부글부글한가요? 아직이 아니죠. 아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아주 뭐랄까 격분?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에 가득하고 지금 본질은 이겁니다. 1인 1표라는 게 이제 들리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민주당에 오래전부터 숙성된 당원으로서 대의원이 나름의 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선거법에 다 대의원이 규정돼 있어요. 예. 그거는 국민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당에 오랫동안 그 당에 헌신을 했다든지 그 당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네. 이것이 누구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냐? 바로 이재명 당대표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의원은 이 친명과 가까운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지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힘을 높여주는 일반 당원, 권리당원 이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 쪽에 가까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개딸이 한마디로 청딸과 명딸로 이제 분리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부 분화다. 예. 그런데 대의원을 완전히 그야말로 힘을 빼가지고 20대 1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1대1로 만든다니까 이건 이재명 죽이기다예요. 그래서 이제 친명들이 뒤늦게 난리가 났고요. 그 친명 계열의 당원들이 지금 가처분 소송도 냈고 네. 어저께 친명 초선 의원들이 여의도 식당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이런 독주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용산이 지금 부글부글한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엄이 1년이 되는 게 12월 3일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 의결을 하겠다는 건 12월 5일이잖아요. 그럼 3일 이후 12월 4일 정도가 뭔가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갈등이 그렇죠. 촉발되는. 지금 양쪽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예. 지금 저쪽은 우리 한동훈 전 대표 당계 지금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두 전쟁을 당이 하고 다 있고 난리네요. 이쪽은 정청래 대표가 촉발한 이 당원 당규이기에 이게 향후 이 당권, 민주당의 당권,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심하게는 이제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전쟁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사실 12월 3일이 민주당에서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최고위원들은 사퇴해야 될 시한이어서 이러다가 정청래 그 대표 체제 무너지고 비대위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현주 최고가 일단 나는 출마 안 한다. 당 지도부에 남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네. 모습이에요. 9명 중에서 5명 이상이 과반 이상이 이제 사퇴를 했었을 때 비대위로 가게끔 돼 있는데 예. 아마 이현주 최고가 남아 있게 되면 뭐 나머지 분들 한준호 그다음에 뭐 김병주 뭐 이런 분들이 전현희 이분들이 빠지더라도 뭐 지방선거 인원이 뭐 부족하진 부족하진 않아 보궐선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개월 이상 남았을 때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아마 8개월 이상이 남을 거예요. 왜냐면 전당대회가 8월에 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2월 이제 3일이잖아요. 네. 그럼 8개월 이상 남게 돼 버리기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를 통해서 자리를 채우는 재선출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의 지도부 잔류 선언, 내지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은 무슨 뜻이냐? 예. 한마디로 용산과 친명의 뜻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워낙 이제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격분을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다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를 하면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방안도 한때 당 일각에서는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됐는데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된 정청래 체제가 무너진다.
이건 여권 전반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기에 그럼 벌써 자중질환으로 그냥 콩가루 여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니까 그 방안은 이제 쓰지 않는 대신에 결국은 뭐냐? 친명으로서 존재감 있는 이현주 의원이 지도부에 남겠다. 남아서 한마디로 이제 친명 세력을 대표적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이게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게. 남아서 싸우겠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숫자로 네. 보면 이렇게 돼요. 이현주 의원 남고요. 그다음 황명선 최고위원 남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셋이고요. 이쪽이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진명직 최고위원 2명. 이분은 이제 정청래 대표 세력권이라고 보겠죠. 네. 이제 막 사퇴를 한 분들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 대치되는데 여기에 이제 친명과 친청 세력이 어떻게 분포되느냐가 변수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 3대3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 문정복 조직부청장의 네. 텔레그램 그 메시지 삭제된 메시지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당협위원장이 뭐 추천해주면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건 이 정청래 대표 쪽에서 이러한 사태를 다 예견을 하고 대비하고 있던 네.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가 되더라도 아마 정청래 대표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1인 1표제도 저는 된다고 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명분상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측이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밀려요. 네. 이거의 거대한 흐름 자체가 1대1로 가자는 것인데 예. 이걸 반대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어쨌든 네. 이게 너무나 수기 과정. 이재명 대통령 때도 사실은 대의원을 많이 약화시키고 그때는 이제 그렇죠. 그랬죠. 비중을 좀 왜냐하면 줄였죠.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전 체제에서 된 분들이 대의원이니까 네. 이제 줄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60대 1이었는데 20대 1로 3분의 1을 줄였어요. 네. 지금은 20대 1을 1대 1이니까 20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아까 말한 대로 불과 그 1, 2주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친명간의 줄다리기는 예견이 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뭐 추가적인 어떤 갈등 양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생각이 들고요. 듭니다. 네. 장경태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또 대표와 친분이 있고 친청계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뭐 이것조차도 어떤 음모론 제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하던데요. 어제 장경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봤죠. 근데 이걸 놓고 주장했던 게 이거잖아요. 성추행은 당연히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 데이트 폭력 사건에 내가 휘말린 거다. 이런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장경태 의원의 어떤 그 해명을 좀 듣고 좀 너무 쉽게 납득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그 남자랑 지금 장경태 의원이랑 사귀는 거예요? 아니 뒷목덜미를 잡은 건 그 남자인데 그러게요. 데이트 폭력이란 거 왜 제 3자가 나서가지고 제일 처음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약간 좀 그랬었는데 이제 예.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과 고소인 간의 어떤 데이트 폭력이 뭐 있었다. 강간 폭행을 뒤늦게 했다라든지 뭐 이런 그것도 얘기를 이제 당사자가 했다는데 없었다고 예. 했으니까요. 네, 근데 네. 왜 제 3자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도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네, 그게 좀 근데 이해가 안 지금 이제 되고. 본질은 네.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했냐 안 했냐인데 갑자기 데이트 폭력이라는 네. 새로운 걸 꺼내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뭐 다 떠나서 원래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뭐 이런 사건도 많이 해 보는데 예. 맞았냐 안 맞았냐 그리고 상대방의 여성이 어떤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불쾌함을 부분을 느꼈냐 안 느꼈냐가 네.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상대방이 데이트 폭력이건 아니건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뭐 장경태 의원 말이 그래? 그러면 저 사람 말도 우리가 들어봐야지 하면서 뭔가 좀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상 증거가 떠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은 오히려 별로 그렇게 미덥지 않은 해명만 하고 괜히 뭐 이제까지 없었던 뭐 데이트 폭력이냐니 그다음에 뭐 그 남자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어디서 근무라고 그런 근무는 어떻게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네. 거죠? 뭐 국민의힘 원래 민주당에서요 소속이라든지. 항상 해명할 때 본질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근데 이제 이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뵈는 거를 해명하기 어려울 때 보통 써요. 왜 원래 이 운동권 다른 용어인데요. 쪽으로 시선을 좀 보내야 할 때. 그렇죠. 원래 운동권 용어인데 이제 586 저도 586이지만 옛날에 소위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의식화 학습을 할 때 우선 관념론부터 배워요. 예. 그때 현상과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인데 그 현상 뒤에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은 따로 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뭐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꼭 보면 성추행이라든가 이 추문 때 이 얘기를 해요. 철학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눈으로 보면 좀 전에 말한 대로
문제가 간단해요. 한마디로 저 추행이 있었느냐, 행동이 있었느냐, 여성이 수치 감정을 느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딱 놔두고 그건 현상이고 본질은 바로 이 영상을 찍어서 정경태 의원을 불리하게 한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이러면서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관련된 이게 정말 집중적으로 관련된 거라면 경찰이 규명하면 됩니다만은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현상이 본질이에요. 현상이 정말 그야말로 그 영상에서 나온 대로 그 장경태 의원이 그 여성의 어떤 행동으로서 추행을 네. 했느냐, 그 여성이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느냐 이 부분에 무엇 딴 거 다 묻지 말고 이 부분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약간 좀 눈에 띄는 저는 보통 이런 성추행 사건이 남녀 둘 간에 있었을 때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서 네. 여러 명이 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요. 이게 목격자들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도 없이 또 그다음에 만약 사실도 아닌데 이것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고요. 무고죄가 되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 아주 예. 심각한 범죄예요. 영무고죄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영무고죄가요?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네. 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네. 그 자체가 또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충분히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 본인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을 것이고 네. 현실 부정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특히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본인이 지킬 게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 장경태 의원을 꼭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일단 현실 부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잊어버리고 싶고 이건 없었다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기억이 좀 왜곡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곡되죠. 스스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막 상황을 그렇죠. 그 만들어가는 상황을 거군요. 재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만약 예. 영상이라도 없었다. 그럼 진짜 자기 기억을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패턴에서 많이 봤었고 예. 그리고 정말 그 장경태 의원이 주말 뭐 그 한 이틀 상관으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소위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던 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딴지 게시판 이쪽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기에 진짜 거기서는 응원글이 많나 봐요? 엄청 많죠. 그리고 네. 많기도 하고 정말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2차, 3차의 가해에 해당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뭐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올린 글도 네. 2차 가해라고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요. 주장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뭐 소위 말하는 진짜 그쪽 진영의 게시판, 뭐 딴지 게시판이든 뭐 어떤 그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진보 진영을 응용하는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좀 장경태 의원 측에서 아마 누가 이걸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 여론만 보고 움직이는 네. 것 같다. 충격적인 게 장경태 의원한테 그 여성이 손을 올렸다고 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올림으로써 마치 그 고소인이 사실은 오히려 장경태 의원한테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막 그 손을 대고 막 그랬다. 반대로 이제 이런 인상을 주려는 듯한 이런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옷차림을 보면은 그 고소인 이분하고는 지금 옷차림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합성 사진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둘째는 저는 이것도 좀 놀래요. 이 최초의 고소인과 그 장경태 의원이 앉아 있는 사진을 TV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겨우 실루엣만 알아볼 수 있게 해요. 예. 근데 이 경우는 보니까 그냥 완전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만약 설령 그 여성이 그 사진에 그 여성이 실존 인물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다 완전히 생생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것부터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떠나서 네. 장경태 이렇게 진짜 변호사로서 들으면서 되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면 이 여자가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라는 거잖아요.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옆에서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본인이 이걸 뭐 예를 들어 강제 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본인이 뭐 아예 그 추행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뭐 하여튼 뭐 데이트 그랬다고 폭력 하는데 상황에 네. 있는 그러면 상태여서 자기가 자리를 떠났다 만약 이런 그게 게 될 수도 고소인의 있고.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예. 장경태 의원의 주장과 이 고소인의 주장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추행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데이트 폭력의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추행이 있었다는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놈이 번제예요. 이건.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정말 자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럼 더 문제다. 더 지금 문제죠. 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본질 또 본질이 나오는데 예.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왜 저런 논리를 주장하지 하고 설주원 변호사가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고요. 두 가지입니다. 폭행하고 도찰이 있죠. 폭행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자기 뒷덜미 잡고 막 왜 이러시는데 하면서 이제 폭행을 했다는 영상에 부분이고. 등장하는 네. 그 모습. 그다음 둘째 도찰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현장 상황을 이제 촬영한 거. 동영상 촬영했다는 건데. 네. 자, 폭행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에 취했건 뭐 했건 간에 와서 자기를 뒷덜미 잡고 폭행했다. 그러면 장경태 이분 지금 이 재선인데다가 민주당 실세인데 어디서 국회의원한테 폭행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장경태 의원이 아니었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정당하다는 이유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거기서 항의하고 싸움 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멱살만 잡히고 있다가 자기 그냥 자리 떴다 그러잖아요. 예. 최소한의 항의라든가 사실은 뭐 웬만하게 우리 그동안 의원들 행태를 보면 아니 어디다 대고 지금 의원 덜미를 잡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이유 없이 폭행을 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도찰이라 그러는데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추행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건 찍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는 현행 상황에 현행범 상황에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어떤 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의 한 구청장 보좌진으로 그렇죠. 근무한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부대변인은 장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내란 세력들에게 장경태 의원은 눈엣 가시 일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뭔가 의도를 가진 국민의힘 쪽의 어떤 세력들이 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주장처럼 들렸거든요. 본인도 어저께 뭐 윤석열 정부의 정권일 때 뭐 본인이 뇌에 가시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거랑 지금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뭔 상관입니까? 네. 이게 내란 심지어 계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정치인이니까. 네. 저는 뭐라도 던진다. 지금 뭐라도 던진다는 심정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김민주 부대변이라는 분이 참 이런 뭐 그런 장경태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란 세력의 장의 눈에 가시였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피해 호소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면 뭐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같은 시장. 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생각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2,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의식조차도 없다는 것이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그 논리를 네. 그때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결국은 내란 세력 국민의힘 입장에서 장경태가 눈엣 가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치 공작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 여성으로 뭐가 됩니까? 예. 정치 공작에 도원된 사람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피해 여성 피해 여성이라고 아직 할 수 없고 고소인이라고 하겠는데 고소인의 그야말로 그 2중 3중으로 가해를 하는 그 아주 끔찍한 어떤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삭제했다고 해요. 네. 네. 삭제가 됐다고 지금 안 삭제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본인- 사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지금 그 문제의 문제의 글이요? 입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짧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오후 3시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요. 뭐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당 지도부도 개헌 메시지 내는 걸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해서 계엄을 사과하라는 당내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의 메시지만 나온 상태거든요. 글쎄요, 저는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 받는 국민들께서 야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뭐 알겠다, 너희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사과 아닐까요? 네. 저는 뭐 근데도 이 사과조차도 뭐 하지 말어라,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어떤 얘기만 듣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네.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일본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왜 한국 식민지배 사과했는데 한국 끝없이 사과 요구하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일본이 했죠. 근데 왜 우리가 또 요구하냐? 사과해 놓고 나서
계속 일본 내에서 주요 정계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 망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언도 하고. 한국의 식민 지배가 예. 한국한 도움을 준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독도는 일본 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없이 한국을 도발하고 사고를 큰 틀에서 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자민당이라든가 일본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계속 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진된 사과가 아니다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은 계속 그 당의 중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엄에 뭐가 잘못했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또 윤 대통령 가서 면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과를 해놓고 그렇죠.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계속하고 문제가 나니까 예.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보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전수조사했는데 그 뒤에 아무래도 여쭤보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1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라든가 이제 이해관계 충돌하는 사람은 빼고 다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102명을 했다. 네. 이때 최영도 의원 연결하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그걸 봐도 지금 국민의힘을 봐도 50%가 넘는 의원들이 다 그 계엄은 확실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거고 예. 계엄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건 16%밖에 안 돼요. 3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나머지 네. 이 대답을 거부한 분들이 나머지가 좀 있는데 그분들도 큰 추세는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뭐 겁이 났는지 예. 불안한지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장동혁 대표한테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를 치우고 이건 뭐 요즘 최근 국감에서 활약을 많이 한 모 의원들로 지금 지도부를 교체할지도 모른다 이런 괴담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이다 막 괴담이 그러다 돌고 보니까 막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취한 그 방향이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단계 회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본인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본인을 더 위기로 몰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